나는 힘든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 거죠. 너 우울증 같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, 우울증의 유형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타입은 바로 비정형입니다. 영어로는 atypical이라고 부르죠. 이 비정형 우울증은 좀 억울한 우울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유가 뭐죠? 네, 아무래도 이 전형적인 우울증의 모습과 다르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야, 너 우울증 맞아? 예, 라면서 막 의심을 하기도 하고 네,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는 게 비정형 우울증이거든요. 아, 맞습니다. 나는 힘든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는 거죠. 너 우울증 같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, 실제로 자기 자신도 나 우울증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치료를 미루다가 조금 더 문제가 커진 후에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. 이 비정형 우울증은 말 그대로 비정형,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우울증이에요.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분의 반응성입니다.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 멜랑콜리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정 변화가 없는 게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 비정형 우울증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. 막 좋아지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거죠. 네. 예를 들어서 뭐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, 재미있는 뮤지컬을 봤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만큼은 기분이 어느 정도는 올라오기도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. 네. 어떻게 보면은 멜랑콜리형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. 다른 진단 기준에서도 이렇게 멜랑콜리형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멜랑콜리형 우울증에서는 식욕이 크게 감소를 하고 이 때문에 심한 체중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, 이 비정형에서는 반대로 식욕이 증가해가지고 폭식을 하게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. 그리고 멜랑콜리형 우울증의 경우에는 아침 일찍 깨게 되는 게 또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비정형 우울증에서는 과수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뭐 14시간, 15시간 이렇게 긴 시간을 수면하기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납마비, 영어로는 리든 패럴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. 이 납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 팔다리가 무거워져서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. 네, 마치 그 물에 젖은 손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든지 침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몸을 일으키기 어렵다, 네. 뭐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이 비정형 우울증의 특징인데요. 그러니까 관계에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치를 보고, 그리고 거절당했다 생각하면 빠르게 그 관계를 막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.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. 근데 몇 시간 동안 이 친구가 카톡을 읽지도 않고 뭐 답장도 없고 그런 거예요.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는 있을 텐데,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거절에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친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장문의 이별 카톡을 보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, 상사가 하는 질책 같은 거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직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.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,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술 같은 것에 의존을 해서 알코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뭐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네. 혹은 뭐 많이 자게 된다든지 이런 것과 다르게 이 거절에 대한 예민성은 우울증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분이다.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일종의 성격적 특성이라는 거죠. 그렇죠. 네, 어느 정도 선행하는 이 성격적 특성이 우울증 시기가 되면은 더 악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단 기준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, 진단 기준은 기분의 반응성 이 한 축이고요. 여기에 더해서 과수면, 식욕의 증가, 납마비,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거절에 대한 예민성의 증가, 이렇게 총 4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비정형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비정형 우울증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분들에게 남성분들보다 좀 더 흔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여자분들이 한 2-3배 정도 많다라고 하고요. 이 멜랑콜리형 우울증의 경우에는 나이 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, 이 비정형은 반대로 젊은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. 특히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비정형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좀 재밌는 일이 있으면 기분도 어느 정도 나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무슨 우울증이야, 너는 뭐 이렇게 잘 놀면서 우울하지도 않은데,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 비정형 우울증을 굳이 구분한 이유는 뭘까라는 의문이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멜랑콜리형과 마찬가지로
나누는 이유는 치료 방법, 치료 접근 방법의 차이, 그리고 좀 예후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. 그러니까 이 예후 말씀을 드리면 비정형 우울증은 좀 만성적인 경과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좋아지더라도 깨끗하게 좋아진다기보다는 일부 증상들은 좀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다 아까 보면 말한 것처럼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예민함 이런 것들이 그렇죠. 남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성격의 일부처럼 오인되기도 하고요. 또 전형적인 우울증에 비해서 항우울제, 이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쏙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비정형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약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이런 비정형 우울증의 모습이 있다 하면 항우울제를 바로 고려를 한다기보다는 조울증에서 쓰는 뭐 기본 조절제나 아니면 항정신병 약물을 먼저 선택해서 써보기도 하죠.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